연준도 이미 이야기했듯이 물가 중에서도 근원 물가를 보겠다라고 했고, 이 부분은 향후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현재 물가 부분 얘기할 때 두 가지죠. 쉘터와 노동이 센 거, 이 두 가지가 키인데, 노동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현재 지금 약세지는 모습이고, 쉘터 부분이 나온 한 축이었는데, 이 또한 사실은 내년 한 중반 정도 되면 시차를 두고 좀 약화될 거고, 그러면 내년 한 중반 이후부터는 물가도 상당 부분 좀 안정될 여지가 있지 않겠냐 봅니다. 물가 중에서도 근원 물가를 보겠다라고 했고, 근원 물가가 충분히 떨어지려면 근원 물가의 그 기여도 부분을 쭉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거비.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어로는 주거 광열비인데, 어쨌든 미국에서 그 주거비, 렌트피 뭐 이런 것들이 안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근원 물가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만드는 근거 중에 하나였는데, 이 부분은 향후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채권 쪽에 하신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 금리 이슈인데, 그럼 금리 다 출발점이 다시 정책 금리가 될 것이고, 연준의 정책 금리가 가장 하는 거는 우리가 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명목이 아니라 핵심 물가를 봐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코어 CPI가 아니라 코어 PC인데, 그냥 우리 러프하게 얘기하면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아시는 걸로 코어 CPI 기준인데, 아직 여기 보시면 아직 한 4.1 정도여서 아마도 이게 3 아래로 가야 연준이 편안하게 금리 인하를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문제는 그 코어 CPI가 아직 이게 4% 수준이기 때문에 더 내려가야 되고, 근데 안 내려가는 거는, 우리가 명목은 더 많이 내려가는데 안 내려가는 거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쉘터, 주거 부분인데, 주거 부분이 핵심 CPI 차지하는 비중이 33% 정도죠. 34%니까 결국은 얘가 안 떨어지면 안 떨어지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저희가 보는 게 결국은 이 전체 핵심 물가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거의 중요한 키가 쉘터 부분인데, 그래서 일단은 전체부터 볼게요. 전체를 먼저 보면은 요거는 X 쉘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거비를 뺀 핵심 물가가 현재 어느 수준이냐는데, 놀랍게도 벌써 2%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미 2% 정도 와 있기 때문에, 2% 정도 와 있다는 거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레벨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 주거 비율을 빼고는 굉장히 이미 상당수 핵심 물가가 안정세에 와 있다는 확인할 수가 있고, 단지 이제 지금 쉘터 부분이 여전히 한 6%로 크게 안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그러니까 이전에 아마 보신 부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제가 지난 한두 달 전에 샌프란시스코 연준이 쉘터 부분이 너무 안 떨어져서 스터디를 했더라고요. 스터디를 해서 얘네들이 이제 좀 포캐스트를 해봤는데, 전망을 해봤는데, 내년 여름 정도 되면은 쉘터 부분 CPI가 거의 전년과 똔똔 그냥 이제 증가를 하지 않는 정도까지도 수렴한다라고 좀 전망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뭐 개인 회사가 아니라 연준이 전망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쉘터 부분도 내년 중반 정도는 거의 전년과 같은 레벨이 되고, 그러면 전체 핵심 물가도 좀 쉽지 않은 얘기지만, 일반 현재 기대하기 생각이 어려운 레벨이지만은 내년 중반 되면 거의 제로 근처까지 갈 수 있겠다. 물론 전제가 있어요. 다른 변수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그래서 물가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로 아직은 힘들지만,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히나 노동 부분 이미 계속 약화가 되고 있는 부분, 이 노동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물가 부분 얘기할 때 두 가지죠. 쉘터와 노동이 센 거, 이 두 가지가 키인데, 노동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현재 지금 약세지는 모습이고, 쉘터 부분이 나온 한 축이었는데, 이 또한 사실은 내년 한 중반 정도 되면 시차를 두고 좀 약화될 거고, 그러면 내년 한 중반 이후부터는 물가도 상당 부분 좀 안정될 여지가 있지 않겠냐 봅니다. 그럼 물가도 내년 중반 정도부터는 이제 안정화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중반 정도부터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집중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지금도 CME 패드워치 상에 그 기준금리 인하 시점, 시장의 기대 부분이 24년 중반 정도에 6월 달부터죠. 형성이 되어 있는데, 보고 계시는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기대대로 실제 기준금리 인하가
중반부터 시작될 것인지 대표님의 혹시 견해를 좀 여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현재 수준이 동결이고 한 6월 달부터 점진적으로 내린다는 얘기인데 아까 제가 우리가 물가 전망을 하면서 자세히 보시면은 다른 변수가 동일하는 가정했을 때 내년 썸머 정도의 물가 거의 제로 근처에 온다는 건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연준이 어떤 커트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금리 인하 쪽 커트라인, 그러니까 임계치가 통상적으로 3%, 그러니까 3이 무너지고 2% 정도 들어오면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추세를 만약 된다고 했을 때는 그보다 좀 더 빠르게 연준 금리가 인하할 수 있는 룸이 생길 여지도 있고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연준이 어떤 자발적인 어떤 의도보다는 결국 연준이 어쩔 수 없어서 금리를 그보다 원래 어떤 타임라인보다 더 빨리 할 여지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고 재밌는 건 제가 항상 교수님도 비슷한 얘기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연준을 얘기하면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준은 기본적으로 절대로 전지전능하지 않다. 연준은 기본적으로 연준의 어떤 스테이트먼트 발표문을 봤을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영어 단어가 데이터 디펜던트다. 즉 현재까지 발표된 경제 현상을 갖고 의사결정을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마치 어떤 거냐면 우리가 경제라는 걸 운영할 때 항상 전면을 보고 운전을 하고 경제 나빠질 것 같으면 머리 속 스피드를 줄이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연준은 현재까지 발표된 데이터를 본다는 건 마치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운전하는 건 똑같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선제적으로 경제를 맞춰서 운영한 적이 없다. 그 결과 과거에 재밌는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지난 40년 동안에 연준의 첫 번째 패드 컷을 처음 했던 시점과 거의 동시 타임에 미국 경기 침체에 들어갔습니다. 한 2개월 차이죠. 이것의 의미는 결국은 연준이 경제가 나빠져서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도 이번에도 그럴 여지가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네요. 정말 사이드미러 보면서 의사결정한다는 말에 좀 공감도 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11월인데 11월 말일쯤에 PC 데이터가 나오죠. PC 물가 데이터가 나오죠. 근데 11월 말에 발표되는 PC 물가 데이터는 10월 물가 데이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12월에 FMC 회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FMC 회의 때는 10월 물가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금리를 인상한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에 따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한 2개월,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금리에 따른 영향은 2, 3개월 걸리는데 근거로 하는 물가는 2달 전 물가니까 계속 백밀러, 사이드미러 보면서 의사결정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유로피언 센트럴 뱅크, ECB의 표현처럼 물가를 전망하고 경제 전망의 기초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그런 통화정책 스탠스를 갖춰가야 된다라는 발언이 저는 너무 멋있었거든요. 이번 잭슨 미팅 때. 파월은 계속 데이터 디펜던트 하다 그러니까 이게 신뢰할 만한가 이런 의문도 참 많이 드는 그런 국면인데 대표님 말씀 속에서 아주 재밌는 표현들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이 소프트 랜딩인가 아니면 하드 랜딩인가. 뜻밖의 하드 랜딩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스탠스가 갑자기 확 바뀌는 수도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저도 이것을 이제 경기 침체냐 아니면 경제 위기냐 둘로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경기 침체 정도면 어쩌면 연준에서 의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경기 침체가 와야 물가가 잡힌다고 봤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것만으로 금리를 인하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가가 잡히는 걸 봐야만 금리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의도했던 것 이상의 우당탕탕하는 일, 정말 경제 위기급 그런 일이 오게 되면 역시 앞뒤 안 보고 금리부터 인하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드 랜딩 할 것인지 소프트 랜딩 할 것인지 이것을 이제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표님은 어떤 뷰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한국과 미국을 좀 동일시하면 안 될 것 같고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생각이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소프트 랜딩 가능성이 높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하드 랜딩의 위험을 더 많이 안고 있다라고 보고 그렇게 보는 견해는 기본적으로 이제 리세션이라는 게 리세션의 깊이와 리세션에서 얼마나 지속되는지 이런 걸 봐야 됐을 때 더 깊이가 깊고 오래 지속되는 게 하드 랜딩일 것이고 상대적으로 깊이가 좀 얕고 빨리 회복하는 게 소프트 랜딩을 가정한다고 하면은 제가 최근에 한 페이퍼를 하나 읽은 게 있습니다. 해외 쪽에 페이퍼를 읽은 건데 결국 리세션의 깊이와 어떤 듀레이션을 결정짓는 거는 에셋 가격,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에 이 과정에서 사실 미국이나 한국 모두 다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이건 동일한데 문제는 여기에 엔드 조건이 미국과 한국이 좀 다르다는 거죠. 엔드 조건은 뭐냐면 한국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가 계속 감기면서 올라가는 구조이고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엄청난 그 부채가 올라가면서 올라간 상황이고 반면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과 달리 지난 한 10여 년간 계속 가계 쪽은 딜레버리징이 이루어졌고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로 2000년에 IT 버블 이게 계속 딜레버리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산 가격이 설령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딜레버리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가장 이제 쭉 경기 침체의 어떤 형태의 원인에 따라서 이제 가장 월스트, 가장 최악이 뭐냐면은 자산 가격 버블에다가 레버리지가 감겨서 올라가는 게 가장 심각하게 두들겨 맞고 회복도 느리다는 거고 불행히도 한국은 약간 거의 가까울 여지가 있고 반면에 가장 좀 충격파가 적은 어떤 리세션의 어떤 원인은 자산 가격은 올라갔지만 레버리지가 작아서 가는 것 같은 경우는 충격이 적다. 왜냐하면 이거는 미국 같은 연준이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과도하게 잡아서 쿨링 시키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만약 이렇게 돼서 경제가 둔화된다고 하면 결국 연준이 브레이크를 다시 풀면은 일정 부분 빨리 회복될 수 있는 여지인데 반면 한국은 원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쿨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미국 조금 더 국한해서 말씀드리면은 결국 이게 브레이크를 과하게 잡는다는 거는 경제 브레이크도 잡지만 물가도 같이 잡는 구도이고 그러면 결국은 물가도 아까 물가라든지 실물 경기 다 일정 부분 브레이크를 해서 잡히면은 거기서 금리를 좀 인하를 할 것이고 근데 이제 이 금리 인하에 따라서 그 소프트 랜딩이기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가 뭐 2% 간다 시장 금리가 그렇게는 보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견실한 나라이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풀어서 일정 부분 시중금리 내려오긴 오겠지만은 굉장히 저금리로 지속 가지는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반면 한국은 조금 다른 케이스다.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더욱이 채권 투자를 한다 그러면 한국 채권을 추천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계속 그 논거가 일정해서 다른 논거가 붙어도 그 결과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그 의사결정이죠. 투자 의사결정의 방향은 그대로인 것 같아서 너무 귀감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잠깐 한번 날카로운 질문을 좀 드려봐도 될까요? 미국 금리를 놓고 봤을 때 물가가 뭐 생각보다 말씀하신 대로 생각보다 빨리 잡혀서 2% 수준에 가깝게 근원 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물가가 안정화되는 그 지점이면 뭐 강한 경기 침체는 아닐지라도 마일드한 수준의 그런 경기 침체는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여지는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국 물가 상황을 보면 지금까지는 뭐 다소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물가가 이 2%라는 목표 물가에 가깝게 떨어지는 구간이지만 안 떨어지고 있고 안 떨어지는 또 향후에도 안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 가지 하거든요. 뭐 그 근거를 몇 가지 대면 첫 번째는 뭐 스트롱 엘니뇨 때문에 이 식료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여지가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이 대형 파업이 일어났는데 이것에 따른 임금 상승의 정도는 아직 안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파업이 전개됨에 따라서 또 임금 상승이 또 나타날 수 있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역시 이것은 뭐 불안 요인이지만 지금보다 전쟁이 확전되는 양상으로 가면 국제 유가는 또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마지막 네 번째는 지금의 이 물가 상승률의 흐름은 전년 동기 대비 물가잖아요. 근데 전년 물가가
상대적으로 높았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급격히 떨어졌었던 게 23년 한 6월까지입니다. 근데 6월 이후 하반기는 전년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여전히 높지만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이었으니까 기저효과가 또 상쇄되면서 올라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아직도 물가 안 잡힐 수 있다.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이제 규명을 한다면 금리 인하의 시점은 더 뒤로 미뤄지거나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날카롭습니까 혹시? 안 날카롭습니까? 아니, 나갔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에 대해서 혹시 네.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저는 이제 한 4가지 정도 말씀 주셨는데 네. 4가지 다를 한꺼번에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네. 엘니뇨 현상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은 네. 그때부터 얘기하면 기저효과도 이미 사실 일정 부분 기저효과가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기저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그 부분 다시 원래 돌아갈 것 같고 네. 전쟁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전쟁 부분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게 너무나 맞는 말씀이시죠. 근데 조금 팩트를 한번 점검해 보면 우리가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붙고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얘들이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이 없는데 혹시 이게 확전이 되어서 혹시 이란이 참전한 형태가 되면 분명 중동전으로 불거질 것이고 그러면 일정 부분 유가는 스파이크를 하겠죠. 그래서 뭐 혹자의 말한 대로 한 150불 정도 갈 수 있는데 근데 아까 전 채권을 하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네.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네. 채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는 시간을 보고 게임하는 건데 그러면 일단은 과거에 제가 한 50년간 데이터를 다 뜯어보니까 중동전이 불거져서 유가가 일정 급등을 하는데 급등을 했을 때 어떤 지속기간 맥스 5개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폭등을 해서 지속되는 맥스 5개월이고 두 네. 번째로는 지금 결국 중동전이 불거지는 어떤 시점이 우리가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호황이고 전 세계 돈이 엄청나게 풀리는 국면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시너지가 발생해서 추세적으로 물가를 더 위로 끌어올리는 것 같은데 지금은 대다수의 국가들이 경기 침체에 임박해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불거져서 일시적으로 물가가 특히 유가가 폭증을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유가의 어떤 그 디맨드 그러니까 오히려 유가의 디맨드를 더 중장기적으로 파괴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예를 들면 우리가 물가 같은 석유 같은 경우에 한 55%가 우리가 트랜스포테이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저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경제가 어려운데 물가가 소유 가격이 폭등을 한다고 해서 차 안 갖고 다니는 것처럼 네. 마치 약간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아까 뭐 파업 영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다 영향을 줄 수가 동의하는데 그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만약 금리가 한두 번 더 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결국 우리가 관심 갖는 건 그러면 경제는 어떻게 될 거냐. 네. 경제는 이게 우리가 이미 중립금리 위에 긴축적에 와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런 변수가 작동이 돼서 금리가 더 올라간다고 하면 결국은 이 중립금리보다 더 헐더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고 또 오래 유지될수록 결국 실물 경제 충격파는 더 가중이 되는 거고 더 가중이 되면 결국은 시장 금리는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채권은 1, 2년 뒤를 보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볼 수 있는 국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명쾌하게 대표님 말씀 속에서 그 의사결정에 대한 방향성 클리어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한다면 어쨌든 미국을 기준으로 물가와 금리는 24년 한 중반쯤이면 안정화되는 수준을 올 수 있고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서 그게 뒤로 지연되거나 혹은 더 높게 가져가질 수 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실물 경제에는 더 큰 하방 압력으로 그렇죠. 작용할 테니까 채권 투자라는 의사결정이라는 관점에서는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기회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부분 제가 좀 포커스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긴 시간 네. 대표님과 정말 훌륭한 대담을 나눴는데요. 다음에 또 찾아와 주시길 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이 투자 자산에서 채권 비중이 뭐 고작 3% 정도. 그렇죠. 그죠?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매우 낮습니다. 네. 근데
저는 가끔 투자 의사 결정할 때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만큼은 국민연금처럼 해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거든요. 맞아요. 국민연금만 해도 채권 비중, 국내 채권, 미국 채권, 뭐 대외 채권 이만큼씩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3% 수준이니까 인지도가 굉장히 작거든요. 왜 채권 투자가 추천될 만한 것인지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 직관적 얘기인데 지금 예금 금리만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국채를 만약 한국 국채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예금만큼의 금리를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영어로 우리가 본드라도 하지만 픽스드 인컴이거든요. 확정 수익입니다. 즉 지금 예금만큼의 금리가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이 원하시면 10년도 이렇게 확정할 수가 있고 20년도 확정할 수가 있죠. 즉 만기까지 들고 가면 은행 예금처럼 확정 금리가 나오는 구조이고 또 예금하고의 장점은 뭐냐면 예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모든 게 만기 때 다 수익이 나오는데 예금은 중간에 다 캐시플로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나온다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금이라는 속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개인들의 자산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보통 대다수의 분들이 포트폴리오, 재산의 포트폴리오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직장이나 사업체, 두 번째 부동산, 여기서 투자하시면 주식 하시잖아요. 근데 이 세 자산의 공통점이 뭐냐면 경제가 좋아야 다 좋다는 거죠. 네. 경제가 좋아야 내가 조직에서 안 잘리고 사업 잘 되고 경제가 좋아야 부동산가 올라가고 경제가 좋아야 주식 올라가는데 혹여나 여러분 재산이 좀 피땀 흘려서 모은 재산이 이게 다 100%가 이런 데만 있다고 하면은 요즘 상황이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렇네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국채를 갖고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경제가 이론적으로 나빠질수록 더 좋아집니다. 좀 한 예를 한번 들면은 국채를 투자한다는 거는 이렇게 산 꼭대기에서 눈을 굴리는 효과입니다. 즉 경제가 나빠질수록 이게 경제가 빨리 떨어질수록 눈덩어리는 더 커지죠. 이게 국채 가격 움직입니다. 즉 산높이만큼의 금리는 예금 금리는 확보를 하고 이거는 여러분이 원하시는데 3년 5년 동안 이미 여러분 확정 가져갈 수 있고 근데 중간에 매각도 할 수 있는데 이 매각은 마치 산 꼭대기에서 눈을 굴리는 효과로 작동되는 거다. 따라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주력 재산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직장, 사업체, 부동산, 주식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선택지가 아니라 필수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어떤 재무 상태는 경제가 항상 업 앤 다운이 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국채가 꼭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마지막 이 멘트가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요? 막 굉장히 열정에 가득 차셔서 더 믿음이 가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우리 마경환 대표님의 집이 투자냐문 또 유튜브 채널이죠. 마경환의 생각하는 투자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또 책으로 보고 싶으신 분은 채권 투자 핵심 노하우 이 책을 집필하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을 통해서 해당 내용 또 참조하실 수 있게 남겨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귀한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저도 많이 배울 수 있는 토론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